뛰어. 지금 당장. 거대한 바위가 저를 향해 굴러내렸습니다. 순간 몸을 피했지만 균형을 잃고 절벽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바로 그때 하얀 개가 제 셔츠를 물고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저 한국계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잖아. 팀원 데이브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방금 전 백호가 낙석을 미리 감지해서 경고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페마 구조대장 케이트 밀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거예요. 콜로라도 역사상 최악의 산불 속에서 벌어진 72시간의 기록이거든요. 밀러 대장, 이상합니다. GPS가 먹통이에요. 2025년 8월 11일 오전 6시. 콜로라도 리파이어 현장에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만 6천 에이커를 태우며 주 역사상 5번째 규모가 된 이 화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해발 2100m 로키 산맥 남사면. 임시지휘본부가 설치된 베일 스키장 주차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페마 텐트 곳곳에서 구조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화재 현황을 전송하고 있었죠.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료 데이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산불에서 외국 견종이 버틸 수 있을까요? 다른 팀원들도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백호는 이곳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3년 전 설악산에서 이계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특정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감각이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저기 뭔가 있어. 연기가 자욱한 500m 지점에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조난자가 아니었어요. 위장복을 입은 남자가 수상한 금속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인데. 이런, 들켰군. 남자는 대답 대신 장비를 땅에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백호가 쫓아가려 했지만 저는 먼저 그 장비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타이머가 달린 발화장치. 제 손에 들린 것은 명백한 방화도구였습니다. LCD 화면에는 2시간 30분 카운트다운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본부, 긴급 보고드립니다. 인위적 방화 의심물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 들린 답변은 예상외였어요. 밀러 대장, 현재는 구조작업에만 집중하세요. 수사는 나중 일입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백호가 또 다른 경고 신호를 보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북동쪽을 향해 낑낑거렸습니다. 뭐야, 또 뭔가 있어? 300m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주황색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프로페인 저장소가 폭발했습니다. 2차 폭발 위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더 큰 불길이 사방으로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대장님, 저기 스쿨버스가 있어요. 노란색 스쿨버스 한 대가 도로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아마 20명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기까지 가죠? 폭발 위험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팀원들이 망설일 때 백호는 이미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예리한 후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로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백호를 따라갑시다. 저희는 백호가 찾은 우회로를 따라 스쿨버스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5분 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백호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숨어서 마취총을 쏜 거였어요. 누가 감히 우리 개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장복 남자가 2명의 동료와 함께 나타난 거예요. 케이트 밀러 대장, 당신이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군요. 당신들이 이 산불을 일으킨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 산악지대 밑에 희토류 광물 매장층이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죠. 평상시엔 환경보호 때문에 채굴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산불을 일으켜서 토지 가격을 폭락시키고 화재 복구 명목으로 개발 허가를 받는 거죠.
수십억 달러 사업이에요. 마취총에 맞은 백호가 바닥에서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제 앞을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약물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가 스쿨버스를 가리켰습니다. 버스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질식할 거예요. 10분 안에 구하지 못하면 선택하세요. 밀러 대장. 그 개를 돌보느라 시간을 낭비할 건가요? 아니면 20명의 아이들을 구할 건가요? 악마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돗개와 3년간 함께하며 배운 게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에요. 둘 다 구하겠습니다. 마취제로 비틀거리는 백호를 업고 스쿨버스로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방화범들의 조롱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버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문이 열기로 인해 휘어져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20명의 초등학생들이 기침을 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요. 이럴 수가.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취제에도 불구하고 백호가 일어선 거예요. 백호야, 무리하지 마. 하지만 진돗개는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약물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비상문 손잡이를 입으로 물고 필사적으로 당기기 시작했어요. 끽, 끽. 금속이 휘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의 턱 힘이 정말 대단했어요. 조금만 더. 드디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즉시 버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이들아, 괜찮아. 구조하러 왔어.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8살 에밀리가 제게 매달리며 울고 있었고 뒤쪽에는 휠체어를 탄 토미와 그 친구 제이슨이 있었어요. 선생님, 토미가 휠체어에서 못 나와요. 괜찮아, 다 방법이 있어.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거든요. 연료통에 불이 옮겨붙기 시작한 거예요. 30초 안에 모두 나가야 해. 저는 에밀리와 몇 명의 아이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백호는 아직 마취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아이들을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고 있었어요. 토미야, 내가 널어볼게. 안 돼요. 저 때문에 늦으시면. 친구는 버리는 게 아니야. 제이슨이 토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10초, 9초, 8초. 백호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마취제로 비틀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5초, 4초, 3초. 저는 토미를 업고 제이슨의 손을 잡고 버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2초, 1초, 쾅. 거대한 폭발과 함께 스쿨버스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20명의 아이들이 모두 안전했어요. 백호의 헌신과 아이들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백호야, 정말 잘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위장복 남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진짜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이제 증인들을 모두 제거할 시간이군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토미는 휠체어에서 떨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봤거든요. 바로 그 순간 제가 몰래 켜둔 무전기의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모든 대화가 본부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뭐라고 했지? 히토류 광물 채굴. 당신들이 산불을 일으켰다고. 무전기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증거가 다 녹음된 거였거든요. 쿵쿵쿵.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 헬기가 아니었어요. FBI. 모두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 로프를 타고 내려온 요원들이 방화범들을 포위했습니다. 알고 보니 연방수사국에서도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밀러 대장, 훌륭한 수사 협조였습니다. FBI 존슨 요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여기 있는 걸 알았죠? GPS 추적과 무전 감청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체포당한 범인 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거든요. 플랜 B 실행. 모든 장치를 터뜨려. 이런. 산 곳곳에 방화장치들이 있다는 뜻이야. FBI 요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범인들이 체포에 대비해서 백업 플랜을 준비해뒀던 거예요. 펑, 펑, 펑. 산 곳곳에서 연쇄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화재의 10배 규모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헬기 즉시 대피. 착륙 불가능. 갑자기 사방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헬기도 연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20명의 아이들과 구조팀원들이 모두 고립된 상황이었죠. 어떡하지? 이대로면 모두. 에밀리가 무서워서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토미도 휠체어에서 떨고 있었어요. 백호야, 길이 있을까? 진돗개는 잠시 망설이더니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로 가득한 상황에서도 후각을 통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5분 후, 백호가 한 방향을 확신에 차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불바다 한복판이었어요. 정말 그쪽이 맞아? 백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3년간 함께하며 쌓인 신뢰가 있었기에 저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모두 백호를 따라가요. 아이들과 구조팀원들이 줄지어 백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거대한 바위산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불길이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었고요. 막다른 길이야.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백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위 틈새로 머리를 들이밀더니 흥미로운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뭔가 있어. 자세히 보니 작은 동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사람 한 명씩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혹시 이게 출구로 이어질까? 확신은 없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부터.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비춰보니 50m 정도 되는 터널 같았어요. 무서워요. 에밀리가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막다른 동굴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백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동굴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토미는 어떡해요? 휠체어가 동굴 바닥에 걸려서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호가 자신의 몸을 낮춰서 토미가 등에 올라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다리로 기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야, 무리하지 마. 하지만 진돗개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토미를 등에 태우고 좁은 동굴을 통과한 거예요. 20분 후 드디어 동굴 반대편 출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헬기다. 넓은 평지에 구조 헬기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안전지대였던 거예요. 엄마, 아빠, 아이들이 부모들 품으로 뛰어갔습니다. 20명 모두가 무사히 구조된 거였어요. 밀러 대장, 어떻게 이 길을 찾았습니까? FBI 존슨 요원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백호가 찾았습니다. 이계의 후각과 방향 감각이 우리 모두를 살린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질학자가 달려와서 설명해줬거든요. 이 동굴은 수백 년 전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비밀 통로입니다. 현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길이에요. 어떻게 개가 그런 걸 알 수 있죠? 동물의 본능은 때로 인간의 과학보다 뛰어납니다. 특히 진돗개 같은 견종은. 그날 저녁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방화 사건은 훨씬 큰 규모의 음모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체포된 범인들을 신문한 결과 배후에 거대한 기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린테크 솔루션즈 그룹이 배후였습니다. FBI 수사 결과 이들이 히토류 광물 채굴권을 독점하려고 계획적으로 산불을 일으킨 거였어요. 콜로라도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대요. 만약 밀러 대장과 백호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환경범죄가 은폐될 뻔했어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린테크가 보복을 시도했거든요. 밀러 대장, 조심하세요. 이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실제로 일주일 후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수상한 차량이 뒤를 쫓는 게 발견됐어요. 하지만 백호가 미리 감지하고 경고해줘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죠. 이게는 정말 특별해요. FBI에서도 백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후각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는 육감까지 뛰어났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 마침내 그린테크 솔루션즈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백호가 찾은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백호의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미국 아이들을 구했다. CNN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영웅, 진돗개 백호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탄 토미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백호 덕분에 용기를 배웠어요. 토미는 백호를 만난 후 수영에 더욱 열심히 임했고 결국 장애인 수영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요. 이 메달은 백호와 나누고 싶어요. 토미가 자신의 금메달을 백호 목에 걸어주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에밀리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커서 꼭 구조대원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가보고 싶어요. 아이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백호 때문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6개월 후 백악관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백호에게 국가영웅견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였어요. 이게는 국경을 초월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보여줬습니다. 한미 친선의 상징이기도 하죠. 한국 대사도 참석해서 축하 인사를 해줬어요.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입니다. 백호가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는 한국인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행사장에는 그날 구조된 아이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백호를 에워싸고 사진을 찍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백호야 고마워. 토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백호를 안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내가 용기를 가르쳐줬어. 하지만 백호에게는 상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제 곁에 있는 것이었죠. 진돗개 특유의 한 주인 충성심. 그게 백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였습니다. 백호야, 다음 임무 준비됐니? 백악관 행사가 끝난 후 저희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진, 홍수, 태풍. 미국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달려가죠. 어제는 텍사스 허리케인 현장이었고 오늘은 캘리포니아 지진 피해 지역입니다. 내일은 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백호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몇 달 전에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백호의 고향인 강원도 설악산을 3년 만에 다시 찾았어요.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백호는 고향 땅의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힘껏 흔들었습니다. 진돗개의 귀소 본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곳에서 만난 구조대 훈련관이 인상 깊은 말을 해줬어요. 진돗개는 한 번 인정한 주인을 평생 지키는 개입니다. 백호가 케이트 씨를 선택한 것도 케이트 씨가 백호를 믿는 것도 모두 운명이었을 거예요. 콜로라도 대화제에서 우리가 직접 구한 사람은 2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더 큰 환경 범죄를 막을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백호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었어요.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고 해요. 토미처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운 거죠. 백호가 마취총을 맞고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전국의 특수교육학교에서 백호의 이야기를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정말 뿌듯한 일이었죠. 지난주에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백호를 한미 친선 대사견으로 임명한다는 거였어요. 이제 백호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됐어요. 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한미 합동구조 훈련이나 재난 대응 협력에서 상징적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백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저와의 관계입니다. 진돗개의 한 주인 충성심은 어떤 명예보다 강하거든요. 백호야,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자. 백호가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듭니다. 마치 물론이지, 케이트.
어디든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긴급 연락이 왔거든요. 백호는 이미 출동 준비를 마치고 제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 충성스럽고 용감한 눈빛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크기나 종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국경도, 언어도, 종족도 초월한다는 것을요. 백호와 함께한 콜로라도의 72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백호가 있는 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돗개 백호는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이자 영웅이거든요. 이런 짜릿하고 감동적인 구조견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스펙터클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항만에서 벌어진 마약 밀수업자들과의 총격전이었어요. 하지만 범인들은 컨테이너 미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눈발이 흩날리던 올해 1월의 어느 오후 이 항만에 특별한 화물이 도착했습니다. 화물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죠. 바로 살아있는 개 한 마리였거든요. 안나, 내가 맡을 새 파트너야. 이번엔 진짜 특별한 놈이라고 한국에서 그러더라. 항만 보안팀장이 건네준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견종 진돗개, 이름 바다, 출신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특수작전팀. 저는 스웨덴 예테보리 항만 보안 책임자 안나입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아시아에서 온 개와 함께 일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팀은 모두 독일 셰퍼드나 벨기에 말리노이즈 같은 대형견들과 일해왔거든요. 바다를 처음 본 순간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중형 크기의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맑으면서도 어딘가 전투적인 기운이 감도는 눈빛이었죠. 쉿, 스테이. 기본적인 스웨덴어 명령어를 써봤지만 바다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고개만 살짝 기울일 뿐이었어요. 아마 언어가 문제일 거야. 동료 요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셰퍼드가 최고라니까. 아시아계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번 주 총격전에서도 우리 맥스가 범인 2명이나 잡았잖아. 하지만 바다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기회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개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요. 한국 해경에서 보내온 자료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며 충성심과 지능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 부산항 마약 밀수 조직 소탕 작전 참여, 범인 검거 15건, 총격전 생존 경험 다수. 이게 진짜 전투를 해봤구나. 그날 저녁 바다는 제 사무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어딘가 애처로워 보였어요. 저는 바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바다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킁킁 냄새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사의 눈빛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바다와의 첫 순찰이 시작됐습니다. 예테보리 항만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항만 중 하나예요.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매일 들어오고 나가죠. 마약, 무기, 밀수품. 온갖 불법적인 것들이 숨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바다야. 오늘이 내 첫 시험이다. 바다는 제 옆에서 차분하게 걸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흥분하거나 산만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 같았죠. A구역 컨테이너 야드를 돌던 중이었습니다. 바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코를 킁킁거리더니 특정 컨테이너 앞에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바다의 털이 곤두서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정말?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 컨테이너는 이미 1차 검사를 통과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바다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검색팀을 불렀습니다. 엑스레이 스캔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계속 경계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직접 열어보자. 컨테이너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젠장. 들켰어. 컨테이너 안에 숨어있던 무장한 남성 3명이 갑자기 뛰쳐나왔어요.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쏴버려.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급히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어요. 팡, 팡, 팡. 총알이 금속 컨테이너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가 움직였어요. 바다야, 위험해. 하지만 바다는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누비며 범인들의 측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훈련받은 특수부대원처럼 말이죠. 첫 번째 범인이 바다를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 바다가 뒤에서 덮쳤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고 범인이 넘어졌어요. 두 번째 범인이 바다를 향해 총을 쏘려는 순간 저희 특수팀이 측면에서 기습했습니다. 경찰이다. 무기를 버려. 팡팡팡. 치열한 총격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정확한 위치 파악 덕분에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범인이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컨테이너 미로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바다는 이미 그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야, 추적. 바다가 달렸습니다. 컨테이너 사이, 크레인 및 트럭 뒤. 복잡한 미로를 정확히 추적해 나갔어요. 거기 있다. 범인은 결국 막다른 곳에 몰렸습니다. 총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체포됐어요. 컨테이너에서는 총 30kg의 코카인과 함께 AK-47 자동소총 5정이 발견됐습니다. 시가로 계산하면 약 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4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데? 요한이 놀란 표정으로 바다를 쳐다봤습니다. 바다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전투의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바다에게 말했습니다. 바다야, 너는 정말 전사구나. 우리가 완전히 무시했던 거야. 바다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바다와 함께한 첫 전투 승리 이후 저는 문득 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25년 전 스톡홀름 경찰대학을 졸업하던 날의 저를 말이에요. 그때의 저는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를 지키는 경찰관이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배치받은 곳은 스톡홀름 외곽의 작은 파출소였어요. 사소한 분쟁 조정, 서류 작업, 그리고 가끔씩 음주운전 단속. 제가 꿈꿨던 극적인 범죄 수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몇 년 후 드디어 마약 수사팀으로 전속됐을 때의 기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2012년 여름, 저는 대형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에서 들어오는 헤로인 루트를 차단하는 작전이었어요. 몇 달간의 수사 끝에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내일 새벽 급습하자. 하지만 급습 당일 현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정보를 흘린 거였죠. 더 끔찍한 건 그 과정에서 제 동료 한 명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범인들이 미리 매복해 있었던 거예요. 팡팡팡. 갑작스러운 총격에 제 파트너 에릭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저의 성급한 판단과 부족한 확인 때문이었어요. 안나, 도와줘.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에릭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다른 팀원들이 범인들을 제압했지만 에릭은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범인들은 모두 도주했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수사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니,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감도 잃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항만 보안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10년 전의 일입니다. 항만 보안은 수사만큼 극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전했죠. 실수해도 누군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제 판단 하나로 동료의 인생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왔습니다. 이 작은 개와 함께 있으면 예전의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바다는 제가 잃어버린 직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야, 너는 정말 용감하구나. 총격전 중에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 바다는 제 옆에 앉아서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을 보고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충성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인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용감해. 나는 실수가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바다는 꼬리를 한번 살랑 흔들더니 제 손에 주둥이를 비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개에게서 배우자고.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고.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0년 넘게 안전지대에 있었던 제가 다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큰 변화였거든요. 하지만 바다가 옆에 있다면, 그리고 이계가 보여준 그 확신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와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야간 근무조에서 긴급 상황이 보고됐어요. 야간 작업 중 인부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올로프 안데르손, 50대 남성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 같이 일하던 동료들 말로는 누군가 올로프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검은 차 2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테보리 항만은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됩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미로를 만들어내죠. 게다가 크레인, 트럭, 각종 장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번 길을 잃으면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어디죠? 7번 부두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3시간 전 이야기예요. 수색팀이 이미 2시간째 찾고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인질극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항만 노조와 회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 7번 부두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반복합니다. 총성 확인. 바다야, 이번엔 정말 위험할 것 같아. 하지만 바다는 다른 생각인 것 같았어요. 올로프의 안전모를 맡기자마자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냄새를 맡는 것 같은데. 위험한 냄새인가 봐. 바다는 갑자기 특정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7번 부두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어요. 잠깐, 바다야. 총성은 저쪽에서 났는데. 하지만 바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고 철제 계단을 올라가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쪽이 맞나? 동행한 구조대원이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때 또다시 총성이 들렸습니다. 팡팡팡. 이번에는 우리가 있는 방향에서였어요. 조심해. 무장한 범인들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권총을 뽑고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바다는 계속해서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바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크레인 및 어두운 컨테이너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올로프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무장한 남성 2명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경찰이다. 무기를 버려. 젠장. 어떻게 찾아냈지? 범인들이 총을 뽑았습니다. 팡팡팡.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문 양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바다가 또 움직였습니다.
컨테이너 뒤쪽으로 돌아가더니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침투하는 거예요. 바다야 위험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어요. 아, 개가 어디서 나왔어? 쏴버려. 팡팡.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가 돌입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범인 2명 모두 체포됐습니다. 올로프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구조됐어요. 이개가 내 생명을 구해준 거군요. 올로프는 떨리는 손으로 바다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조사 결과 범인들은 항만 노조 갈등을 이용해 올로프를 인질로 잡고 회사에 거액을 요구하려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만약 바다가 없었다면 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인질극이 장기화됐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바다와 함께라면 어떤 위기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흘 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부두 창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화학적인 냄새인데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신고자인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저와 바다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창고 문 앞에서 몸을 낮추고 경계 자세를 취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위험한 게 있나 보네. 문을 열자마자 톡 쏘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다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저를 뒤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잠깐 위험할 수도 있어요. 화학물질 전문팀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검사 도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것은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뭐라고? 더 심각한 건 이 양이면 항만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창고 뒤편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거기 누구야? 검은 옷을 입은 남성 3명이 뛰어나왔어요. 손에는 폭탄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 이 폭탄을 터뜨릴 거야. 테러범들이었어요. 이들은 항만을 폭파해서 스웨덴 경제에 타격을 주려던 극단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경찰이다. 폭탄을 내려놔. 절대 안 돼. 우리의 메시지를 세상에 알려야 해. 긴박한 대치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폭탄 전문가들이 도착했지만 테러범들이 수동 기폭 장치를 들고 있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저들이 폭탄을 터뜨리면 항만 전체가 날아가고 수천 명이 죽을 거야. 그때 바다가 움직였습니다. 몸을 낮추고 조용히 테러범들 뒤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바다야 위험해. 하지만 바다는 이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그림자를 이용해서 테러범들의 사각지대로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는 10분 후에 이 폭탄을 터뜨릴 거야.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켜. 테러범들이 협박하는 사이 바다는 첫 번째 테러범 뒤로 접근했습니다. 3, 2, 1. 바다가 뛰어올랐습니다. 테러범의 손목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아! 기폭장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이야. 돌입. 팡팡팡.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테러범이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지만 바다가 이미 그의 다리를 물고 있었어요. 놓으라고. 팡팡. 특수부대가 돌입해서 나머지 테러범들을 제압했습니다. 폭탄 해체에는 30분이 걸렸어요. 만약 테러범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정말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바다가 없었다면 폭탄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바다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는 제 발치에 누워서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바다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차리는 거니? 테러범들의 위치까지. 바다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라는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탐지견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전투 능력을 가진 개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개와 함께 있으면 저도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월 초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북해에서 불어온 강력한 폭풍이 예태보리 해안을 강타한 거예요. 모든 선박은 항만 입구를 피하세요. 반복합니다. 모든 선박은. 항만 관제탑에서는 계속해서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파도 높이가 4m를 넘고 풍속은 시속 80km에 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고속정이 포착된 거예요. 저 배. 폭풍 경보를 무시하고 항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해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발트해에서 해적 활동이 늘어났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그 고속정에서 무선 신호를 방해하는 전파를 발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젠장, 통신이 두절됐어. 그때 해상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팡팡팡. 해적들이 어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벌어지는 해상 전투.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파도와 바람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바다야, 이번엔 정말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바다는 다른 생각인 것 같았어요. 부두 끝까지 달려가더니 바다를 향해 집중적으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뭔가 냄새를 맡는 것 같은데. 바다는 갑자기 특정 방향을 정확히 가리켰어요. 동쪽으로 약 30도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죠. 혹시 저쪽에 배가 있는 건 아닐까요?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상으로는 일단 바다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구조보트가 바다가 가리킨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위험한 항해였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10분 후 구조대에서 급박한 무전이 왔습니다. 본부, 해적선 발견. 어선을 공격하고 있어요. 팡팡팡. 해상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은 어선을 납포하려 했고 어부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어요. 구조보트, 지원이 필요해요. 해안경비대 특수부대 출동. 무장한 경비정이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하지만 폭풍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았어요. 해적선이 도주하려고 해요. 그때 바다가 또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해적들의 도주 경로를 예측한 거예요. 저쪽으로 차단하세요. 바다의 정확한 예측 덕분에 경비정이 해적선을 완벽하게 포위할 수 있었습니다. 팡팡팡. 마지막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해적들은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된 어부는 닐스 라르손이라는 이름의 63세 남성이었어요. 그는 해적들에게 납치당할 뻔했던 거예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닐스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닐스는 바다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바다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개가 내 목숨을 살렸어요. 해적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닐스를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떻게 그 폭풍 속에서 저를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해적들의 움직임까지. 저는 바다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이 개는 특별해요. 단순한 냄새를 넘어서 전투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지역 언론에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폭풍 속 해상 전투의 영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바다를 영웅 취급했지만 바다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평소처럼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저는 바다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다야, 너 덕분에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어. 정말 고마워. 바다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제 손에 주둥이를 비볐어요. 그 따뜻한 감촉을 느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개는 정말 우리에게 보내진 전사구나. 봄이 찾아오면서 예태보리 항만에도 관광객들이 늘어났습니다. 크루즈선들이 들어오고 항만 투어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관광객들 사이에는 위험한 인물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 순찰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항만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큰 배들을 신기해하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 남성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검은 배낭을 메고 혼자서 항만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다야, 왜 저 사람을?
바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남성을 추적했어요. 마치 훈련받은 수사관처럼 말이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저는 바다를 따라가며 그 남성을 관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관광객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과 달리 사진을 찍지 않았고 특정 지역만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뭔가 수상해. 저는 본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인물이 있어요. 바다가 계속 경계하고 있고요. 신원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그 남성은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여권도 정상이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남성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 남성이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는 걸 봤습니다. 종이 뭉치였는데 자세히 보니 항만 설계도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오늘 밤 12시에 시구역에서 만나자. 잠깐 적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남성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젠장. 들켰어.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항만 곳곳에서 무장한 남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팡팡팡.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브로커가 아니었어요. 대규모 국제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모든 단위, 지원 요청, 무장한 범죄 조직과 교전 중. 우지, 우지, 우지. 자동 소총 소리가 항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바다는 이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누비며 범인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3시 방향 컨테이너 뒤에 저격수. 바다의 정확한 정보 덕분에 우리 특수팀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어요. 9시 방향에도 적이 있어. 팡팡팡.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범죄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무장이 잘 되어 있었어요. 이놈들 대체 정체가 뭐야? 그때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범인들이 수류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기와 혼란 속에서도 정확하게 적의 위치를 추적했어요. 본부장, 적의 지휘부를 발견했습니다. 바다가 가리킨 방향으로 특수부대가 돌입했습니다. 팡팡팡. 마지막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적의 지휘관이 체포되자 나머지 조직원들도 하나둘 항복하기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 이들은 동유럽 마피아와 연결된 국제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스웨덴 항만을 거점으로 유럽 전역에 마약과 무기를 유통하려던 거였어요. 배낭 안에서 뭐가 나왔나요? 항만 보안 시설 배치도, 순찰 경로, CCTV 위치, 그리고 대규모 테러 계획서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들은 항만을 폭파해서 유럽 경제에 타격을 주려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수천 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유럽 경제가 마비됐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바다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야, 너는 어떻게 알았던 거야?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바다는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누웠어요. 그리고는 평온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바다는 단순히 냄새나 소리로 위험을 감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전투적인 본능으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거였어요. 정말 대단해. 너 같은 파트너가 있어서 난 행운이야. 동료들도 이번 사건에 크게 놀랐어요. 특히 요한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안나, 솔직히 처음엔 아시아계라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정말 인정해. 바다는 우리 중 누구보다 뛰어난 전사야.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전사라기보다는 진짜 파트너지. 그 말을 들은 바다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맞아요. 우리는 파트너예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와 함께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7건의 주요 사건을 해결했고 바다의 활약상은 유럽 전역에 알려졌어요.
더 이상 그냥 개가 아니라 전설이 된 거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스웨덴 항만청에서 바다에게 공식적인 표창을 수여하는 날이거든요. 진돗개 바다에게 스웨덴 항만청 최고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청장님이 직접 바다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었어요. 바다는 의젓하게 앉아서 시상식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작은 개 한 마리가 우리 항만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테러를 막고 해적을 물리치고 국제범죄 조직을 소탕했습니다. 앞으로 전 유럽 항만에서 진돗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상식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바다와 함께 간단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다가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바다는 단순히 훈련받은 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전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죠. 오늘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지난 6개월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활약상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었어요. 첫 번째 사건 무장마약 밀수 조직 소탕, 범인 3명 체포. 두 번째 사건 인질 구출 작전, 무장범죄자 2명 체포. 세 번째 사건 테러 기도 저지, 폭발물 해체 성공. 네 번째 사건 해상 전투 승리, 해적단 일망타진. 다섯 번째 사건 국제범죄조직 본부 급습, 주요 간부 체포. 각각의 사건들이 모두 영화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바다는 제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며 마치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바다야, 너 덕분에 나도 많이 변했어. 정말 그랬어요. 10년 전 그 실패 이후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게 됐어요. 바다가 보여준 용기와 확신을 조금이나마 배웠기 때문이죠. 한국 해경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바다가 스웨덴에서 훌륭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럽 언론에서 코리안 어독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날 밤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안나, 큰일이에요. 항만에 무장한 괴한들이 침입했어요. 또, 이번엔 규모가 달라요. 최소 20명 이상이고 중화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바다도 긴장한 모습으로 함께 뛰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총격전이 한창이었습니다. 팡팡팡, 우지지지, 기관총 소리까지 들렸어요. 이번 적들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바다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아. 바다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좋아, 함께 가자. 우리는 마지막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바다는 어둠 속에서 적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지휘했어요. 팡팡팡, 쾅, 쾅. 수류탄이 터지고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시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적들은 모두 체포되거나 도주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와 바다는 마지막 순찰을 위해 항만으로 나갔어요. 고요한 밤바다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다야, 처음 너를 봤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바다는 제 옆에서 차분하게 걸으며 가끔 주변을 경계했어요. 여전히 임무에 충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한 개야. 아니, 특별한 전사지. 항만 끝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는 바다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개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말이에요. 진돗개는 말이 없습니다. 화려한 액션도 과장된 표현도 하지 않아요. 대신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움직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신중하지만 용감하게. 그리고 그런 바다와 함께 있으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과시보다는 실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앞으로도 잘 부탁해, 바다야. 바다는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다시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스웨덴 예테보리 항만의 밤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는 작은 전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 밤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웨덴 항만의 진돗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